안녕하세요. 알로하 학술부 임세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초급반 5주차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초급반 5주차의 4가지 주제, 완전 탐색, 정렬, 이진 탐색,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온라인 강의니까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뒤로 건너뛰시거나 아니면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처음부터 그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떠올려 봅시다. 알고리즘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또는 규칙들을 나타내는데요. 이번 주는 알고리즘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 복잡도와 정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복잡도란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을 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함수로 표현했을 때 그 함수의 증가 양상을 뜻합니다. PS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만 시간 복잡도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는 문제 출제자 대부분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기 때문이고,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면서 코드를 짜야 시간 초과를 받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엄밀한 정의와 설명도 존재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앞으로 나올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위에 있는 시간 복잡도의 개념만 읽고 나면 시간 복잡도가 무엇인지 잘 안 와닿을 것 같기 때문에 아래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복잡도의 표현 방식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시간 복잡도는 OFN 형태로 표현하며 이를 Big O Notation이라고 부릅니다. FN은 입력 데이터 크기 n에 대한 함수이고, FN에서 상수 계수는 일반적으로 무시합니다. 즉, O2n 제곱과 O3n 제곱은 같은 ON 제곱이라고 쓰고, 이는 n의 증가 양상에 따라서 알고리즘 실행 시간이 n제곱의 양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시간 복잡도와 관련된 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O1, ON, O로그 n, ON제곱과 같이 대문자 5와 괄호 사이에 어떠한 n에 대한 함수를 (1) n 로그 n 이런 식으로 상수 없이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왜 상수 개수를 무시하는 걸까요? 시간 복잡도의 Big O 노테이션은 점근적인 표현입니다. 즉, n이 무한으로 커진다는 가정에서의 경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n이 무한하게 커질 때 함수의 증가 양상은 가장 큰 항의 양상과 유사해지기 때문에 상수 개수를 무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n과 2n 그리고 n제곱이 n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n이 1일 때는 1, 2, 1 이런 식으로 1과 2와 같이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n이 만이 되면 n은 10의 4제곱, 2n은 2 곱하기 10의 4제곱, n제곱은 10의 8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n이 더 커지면 어떡할까요? n이 10의 10제곱 같은 경우에는 n은 10의 10제곱이 되고 2n은 2 곱하기 10의 10제곱, n제곱은 10의 20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 10의 20제곱에 비해서 10의 10제곱과 2 곱하기 10의 10제곱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 있는 상수를
거의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OFN에서 상수 계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점근적으로 가장 큰 항만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표에서 n제곱과 2n을 더한 이런 n제곱 플러스 2n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각각 3, 10의 8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의 4제곱 그리고 10의 20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의 10제곱 10의 20제곱에 비해서 2 곱하기 10의 10제곱은 10의 10제곱분의 2만큼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5n제곱 플러스 2n과 5n제곱, 즉 n제곱 플러스 2n과 n제곱이 아주 큰 n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2n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5n제곱 플러스 2n과 5n제곱을 사실상 같은 big O 노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big O 노테이션 표에서 이런 식으로 항이 하나인 그런 n에 대한 함수들만 표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시간 복잡도 분석은 결국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시간 복잡도 분석이 필요한데요. 우선 코드의 각 줄은 상수 ci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각 줄이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몇 번 실행되는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드를 그대로 쓰게 되면 반복문이나 조건문 없이 코드를 쭉 쓰게 되면 모든 줄이 한 번씩만 실행이 될 것인데 비해서 만약에 반복문이나 조건문을 사용하였다면 거기에서 여러 번 실행되는 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의 결과 ci를 곱한 결과를 전부 합해주고 이 결과가 바로 fn이며 상수 개수를 무시하고 적어준 결과가 big O 노테이션이 됩니다. 네, 오른쪽은 3주차의 연습 문제였던 1871번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 전에 잠깐 3주차의 연습 문제였던 1871번이 무슨 문제였는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1번 x보다 작은 수라고 하는 문제였고 정수 n개로 이루어진 수열 a와 정수 x가 주어질 때 a에서 x보다 작은 수를 모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정수 x, 즉 예제에서는 5를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1과 5를 비교해서 1이 작음으로 1을 출력하고 그 다음 수인 10과 5를 비교해서 10이 5보다 더 크니까 10은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예제 출력이 1, 4, 2, 3과 같이 5보다 작은 수를 모두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코드로 넘어와서 int nx, cin nx 여기는 이제 입력을 받는 코드였고요. for int i는 0부터 i가 n까지 i++ 즉 여기에 있는 코드를 n번 반복하면서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숫자 num을 입력받고 num이 x보다 작다면 즉 이 x라고 하는 값과 num이라고 하는 값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입력된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던 x라는 숫자보다 더 작았다면 입력된 숫자를 출력하는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우선 현재 하이라이트된 부분들은 자명하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한 번씩만 실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메인 함수 안에 있는 각 줄을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맨 위를 1번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10번까지 이렇게 줄마다 번호를 붙이고 각각의 줄이 실행되는 시간을 이런 식으로 C1, C2, C3, C4 해가지고 C10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C1, C2, C3, C4 그리고 C10 이렇게 5개의 줄들은 단 한 번씩만 실행이 되니까 하이라이트된 부분에서 걸리는 시간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명시해야 할 점은 한 번만 실행돼서 5일인 것이 아닌 정해진 상수번 실행되기 때문에 5일이긴 한데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C1, C2, C3, C4, C10 모두 한 번씩만 실행이 되니까 5원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분석해봐야 되는 줄은 5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입니다. 우선 for문 안에 있는 int i는 0, i가 n보다 작을 때 i++ 이 줄이 몇 번 실행되는지 보겠습니다. n이 3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n이 3일 때 이 5번째 줄은 얼마나 많이 실행이 되냐면 첫 번째로 i가 0이 되고 0이라고 하는 값과 3이라고 하는 값을 비교해 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i가 1 증가됐으므로 i가 1이 되고 1과 3을 비교해 줍니다. 세 번째 실행에서는 i가 2가 되고 2와 3을 비교해 줍니다. 네 번째 실행에서는 i가 3이 되고 3과 3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조건문이 거짓이 되었으므로 for문 밖으로 나가서 바로 return 0라고 하는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즉 n은 3일 때 4번이 실행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for문 안에 있는 코드들은 i가 0일 때, i가 1일 때, i가 2일 때 이렇게 3번 실행이 되는데 반면에 네 번째, 이 조건문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판별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코드는 한 번 더 돌아서 n 플러스 1번을 돌게 되는 것이죠. for문 안에 있는 코드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만 이렇게 for문 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i가 3일 때는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죠. 그래서 3번, 즉 n번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까 번호를 붙여놨던 것과 같이 C1, C2부터 C10까지 이렇게 각 시간에 대한 이런 이름을 붙이고 나면 우리가 시간 복잡도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만 실행되는 이 5가지의 항은 무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or문이 시작되는 8번째 줄에서 for문이 끝나는 12번째 줄까지의 실행 시간에 합이 됩니다. 이 합은 여기를 저희는 C5부터 C9까지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5번째 항은 n 플러스 1만큼 실행이 되고 6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이렇게 n번 실행이 되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모든 C5, C6, C7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던 이 모든 시간에 대해서는
연산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O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5, 6, 7, 8, 9 각각에 대해서 O1을 대신 넣어서 식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 ON 플러스 1에 O1이 되니까 ON 플러스 1, 즉 ON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ON 플러스 1 곱하기 O1이 ON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수시간만큼이 걸리는 어떤 연산을 ON 플러스 1만큼 반복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 총 걸리는 시간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점근적 표기법에 따라서 이런 n보다 작은 상수나 n 앞에 붙어있는 상수는 모두 무시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ON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풀이는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수업,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사라고 하는 BOJ 24265번 문제를 이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푼 후에 영상에 나오는 풀이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먼저 풀이를 보고 따라서 문제를 시도를 해보셔도 됩니다. 알고리즘 수업, 알고리즘의 수행시간 4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썸을 0으로 두고 i는 1부터 n-1까지 j가 i 플러스 1부터 n까지 이 썸이 썸 플러스 ai 곱하기 aj 하고 리턴 썸 이렇게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i가 1부터 n-1까지가 될 때 j는 i 플러스 1부터 n까지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서 저희는 어떤 i, j가 실행이 되고 어떤 i, j가 실행이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예시인 n은 4일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i는 1일 때 j는 i에 1을 대입한 2에서 4까지 즉 2, 3, 4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i가 2일 때는 i에 2를 대입해서 3부터 4까지 3, 4 i가 3일 때는 4부터 4까지니까 이렇게 한 번 즉 3번, 2번, 1번이 각각 실행이 돼서 n은 4일 때 답은 6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n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n이 만약에 5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추가되는 반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i가 1일 때 2부터 5까지 실행이 되고 2일 때 3부터 5까지 3일 때 4부터 5까지 그리고 i의 새로운 값 4일 때도 역시 5가 추가적으로 실행이 돼서 이 경우에는 4, 3, 2, 1 해서 10이 됩니다. 규칙을 찾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이 코드는 n제곱에 따라서 이렇게 n제곱에 비례하게 시행 횟수가 늘어나는 그런 코드입니다. 특히 우리가 n이 4일 때와 n이 5일 때 이런 결과를 통해서 n이 6일 때는 굳이 표에 나타내지 않아도 5, 4, 3, 2, 1을 모두 더한 15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우리는 1부터 어떤 특정한 값 k까지의 합을 2분의
k 플러스 1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기에 있는 마지막 값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n-1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k 자리에 n-1을 대입해주게 되면 2분의 n-1 이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풀이를 하면 오른쪽은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인데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고차항의 차수는 2, 즉 문제에서 소개된 알고리즘은 5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알고리즘이 이중 포문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바깥쪽 포문이 몇 번 실행되는지가 안쪽 포문의 실행 횟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안쪽 포문에 속해 있는 코드 1은 총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실행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답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fn이 5n제곱이다. 즉 여기에 2를 출력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시간 복잡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의 8제곱, 다르게 말하면 1억이죠. 1억은 일반적으로 1초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데이터셋의 크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덧셈, 뺄셈, 입력, 출력 이런 연산 하나하나가 1억 번 실행이 되면 대략 그 프로그램이 1초 걸린다. 그 프로그램이 모두 실행되는데 1초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긴 하지만 내 코드가 통과될지 시간초과 판정을 받을지 대충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수치입니다. 사실 우리가 BOJ를 풀면서, 즉 백준 문제를 풀면서 뭐 틀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우리 내전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대회에서는 틀린 제출 하나마다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걸 대충이라도 예상을 하고 그 알고리즘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조금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 알고리즘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문제를 정답률이 더 높게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근적인 표기를 위해서 상수 계수를 무시했지만 현실에서는 상수 계수의 차이로 인해 특정 알고리즘들은 통과되고 다른 알고리즘들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사실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답은 아니지만 답에 근접하게 구해서 답을 출력을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수가 크면 거의 만까지도 이렇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만 보면 이렇게 5n으로 쓸 수가 있기는 하지만 n이 만약에 10의 5제곱 이랬을 때는 만에다가 10의 5제곱을 곱한 10의 9제곱이 이 10의 8제곱이라고 하는 기준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시간 복잡도만으로는 이 코드가 잘 돌아갈지 돌아가지 않을지를 판정하기가 살짝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가끔씩 발생하는 경우고, 설령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해도 5n제곱을 5n으로 바꾸는 것이 2n 시간이 걸리는 알고리즘을 n 시간으로 걸리는 알고리즘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그 노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fn에 n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대략적인 계산이라도 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 복잡도 파트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은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탐색 알고리즘이란 입력 데이터셋 또는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나오는 값들 중 필요한 값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의 분류라고 할 수 있고 3주차 연습 문제 중 1818번을 해결하셨다면 그런 문제도 결국 탐색 문제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탐색 알고리즘 중에서도 특정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주차에서 다뤄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완전 탐색입니다. 데이터셋의 모든 값들을 확인해줘서 그중 답에 해당하는 값들을 찾아내는 탐색법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거의 동일하니까 이 슬라이드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완전 탐색의 기본적인 연습 문제로 BOJ 143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일시정지를 하고 푸시거나 마찬가지로 풀이를 듣고 따라서 푸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문제 설명은 n번째로 작은 666이 포함된 수를 찾는 문제이고 완전 탐색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666부터 시작해서 n번째 수를 찾을 때까지 666이 포함된 수들을 전부 확인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666부터 수를 1씩 늘려주면서 각 수를 자리마다 나눠서 연속된 6이 3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주는 방법도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구현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간편한 구현을 위해 몇 가지 내장 함수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to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는 정수 또는 실수형 자료를 문자열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오른쪽에 예시와 같이 toString에 1234, 184라고 하는 이 값을 대입시켜주게 되면 nString이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이 저장이 되냐면 문자열 형태의 1234, 184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s2i, s2ll은 둘 다 문자열을 정수형 자료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차이점은 s2i는 int형, s2ll은 long int형으로 변환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int나 long이나 숫자가 int가 오버플로우 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변수 모두 1234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str.find 함수는 괄호 안에 주어진 문자열이 str 안에 존재하는지 찾아줍니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 string and post라고 하는 더미 값을 반환을 하고요.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문자열의 시작 위치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string s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if s.find가 se가 string and post라면 cout yes, string and post가 아니라면 이렇게 yes를 반환을 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se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 여기에 존재를 하니까 해당 문자열의 시작 위치인 0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s.find a,b와 같은 함수를 실행시켜주게 된다면 이거는 string and post라고 하는 이런 값을 반환해주게 되겠죠. 여긴 오타가 있네요. 여기 괄호가 있어야 함수 실행이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은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입니다. answer 값을 가능한 가장 작은 수 666으로 설정해줍니다. 그 후 ans를 1씩 늘려가면서 만약 ans가 666이 들어가 있을 경우 cnt를 1 늘립니다. cnt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까지 몇 개의 666을 포함하는 수를 찾았는지 기록해주기 위한 용도이며 개수가 n이 될 때 ans 값을 답으로 출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666 들어있으니까 ans 값을 1 늘리고 667 없으니까 1, 668 1, 669 1. 손으로 써서 굉장히 느릴 것 같아 보이지만 컴퓨터는 1초에 1억 번 연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1억 번 안에 이 666이라고 하는 함수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한보다 더 많은 수의 666이 들어있는 그런 문자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고, 그건 이제 증명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일단은 시간 복잡도나 완전 탐색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말 그대로 이거를 일씩 찾아가면서 브루트 포스, 진짜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대입을 하나하나 해본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 탐색은 사실 완전히 무지성은 아닙니다. 모든 값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값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효율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오는 알고리즘들도 결국 모든 경우를 전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율성은 모든 값을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사실 위에 있는 문제에서 ans라고 하는 값을 1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666부터 시작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탐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0부터 665까지는 666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666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진 탐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진 탐색은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셋에서 원하는 값을 O log n 시간에 찾게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셋이 정렬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우리는 찾고자 하는 값을 로그 시간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업다운 게임의 필승 전략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정렬이 되어 있다는 조건이 왜 탐색 시간을 O log n으로 줄여주는 걸까요? 어떠한 정렬된 정수형 배열 A가 주어졌을 때 이 배열에서 어떠한 정수 X를 찾는 과정을 생각해봅시다. X를 A의 i번째 원소 AI와 비교했을 때 배열이 정렬되어 있다는 성질로 인해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은 AI보다 작은 값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AI보다 큰 값일 겁니다. 따라서 x가 ai보다 크다면 ai보다 큰 값에 있는 그런 원소들 중에서 x가 존재할 것이고, 반대로 x가 ai보다 작을 때는 x는 ai보다 작은 값들에 있는 이 범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x가 ai와 같다면 이때는 문제를 바로 풀게 되는 것이죠. 탐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비교 연산을 실행할 때 탐색해야 될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10개의 원소가 있는 배열로 생각을 하고 이게 7번째 원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러면 여기에는 8번째부터 10번째까지 총 3개의 원소가 있고, 여기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총 6개의 원소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을 실행할 때마다 그 다음 탐색 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최대한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가 되겠죠. 우선 답부터 말하자면 각 단계에서 범위를 절반씩 줄일 수 있습니다. 로그가 제곱의 역연산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시간 복잡도가 O log n인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절반만큼 줄어드는 걸까요? 각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남은 탐색 범위의 중앙값과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서 업다운 게임을 한다고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숫자가 뭘까요? 바로 5를 부르는 것입니다. 5를 부르면 최악의 경우에서도 앞에 있는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고, 최선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값과 비교를 해주게 되면 x를 찾아서 탐색이 종료가 되거나, 이때는 숫자가 5였을 때겠죠. 범위의 오른쪽 절반이 없어지거나, 오른쪽 절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5보다 작은 숫자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왼쪽 절반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가 5보다 큰 수였을 때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절반씩 줄이다 보면 결국 x를 찾거나 탐색 범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업다운 게임에서는 보통 그런 일은 없긴 하지만 자연수를 고르라고 했는데 굳이 이제 7.5 같은 거를 고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6, 7, 8, 9, 10에서 그 다음은 8을 탐색을 해봐야겠죠. 8보다는 작으니까 여기에서 탐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7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관성 있게 6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6과 비교를 해서 6보다 크니까 7만 남게 되고, 또 하나 남은 7과 비교를 했을 때 7이 아니라 7보다 더 크니까 이때는 탐색 범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7.5가 이 배열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중앙값이 가장 좋은 옵션이 될까요? 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PS 문제를 풀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즉 위에서는 5를 불렀을 때 왼쪽이 제거가 되고 5개의 원소만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5 대신 2를 골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보다 큰 원소가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 최악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 다음 탐색을 해야 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비효율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죠. 특히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것에 비해서 계속 큰 쪽만 우리가 배열을 탐색한다고, 우리가 큰 쪽만 배열을 탐색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분 탐색을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인 그런 비효율적인 탐색이 될 것입니다. 이진 탐색은 그 원리는 이해하기 간단하지만 직접 구현했을 때 실수하기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입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글도 있으니 하이퍼링크는 알로하 자료에 있는 PPT를 다운받아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학설부원 김혜울 씨의 구현이고요. 배열 A가 그 배열 A에서 X가 존재한다면 X의 위치를 반환을 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합니다. 여기에서 EN이 N이 되고 ST가 EN보다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살짝 다른 코드들도 몇 가지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이진 탐색을 나중에 점점 많이 익숙해지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 나가게 되니까, 일단은 많이 헷갈린다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ST와 EN은 각각 스타트와 엔드의 줄임말고 탐색 범위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ST는 0, EN은 n-1로 초기화해줍니다. 지금 이 구현에서는 ST와 EN이 모두 닫힌 구간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즉, ST도 후보가 될 수 있고 EN도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while ST가 EN보다 작거나 같다, 즉 시작 범위의 시작점과 끝점이 아직 교차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곧 탐색 범위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ST와 EN이 같다면 아직 길이 1의 탐색 범위가 남아있음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3, 4, 5, 6, 7 이렇게 됐을 때 ST와 EN이 모두 5,5 즉 5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는 하나의 원소 즉 6이라고 하는 원소 하나만 남았을 때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미드를 리턴하는 경우 -1을 리턴하는 경우 즉 배열에 원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추가적으로 판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소가 한 개만 남아있더라도 추가적으로 while문을 한 번 더 실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while문 안쪽을 보시게 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변수명에서 알 수 있듯이 미드는 바로 탐색 범위의 중점을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네. 여기에서 1부터 6까지의 이런 배열이 주어졌을 때 5라고 하는 원소를 찾아보는 그런 실행을 이 코드를 따라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st는 이 1의 인덱스인 0을 의미합니다. 0을 가지고 있습니다. en은 6의 인덱스인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드는 st 0 플러스 en 마이너스 st에 2를 나눠서 5 나누기 2 즉 2가 됩니다. 시플플에서는 인트끼리의 두 나눗셈은 몫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여기가 미드가 되겠죠. 그냥 미드는 st 플러스 en 나누기 2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미드를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st와 en이 in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의 31제곱부터 2의 31제곱 마이너스 1까지인데 st와 en이 모두 2의 30제곱, 2의 30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의 31제곱 더하기 1이 돼서 인트형의 자료형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결과값, 즉 undefined behavior라고 해서 UB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으므로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en-st 나누기 2를 먼저 계산해 준 후에 st를 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네, 그 이후 내용은 오히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까의 예시를 다시 들고 와 보겠습니다. 0, 1, 2, 3, 4, 5에서 st, 미드, 그리고 ed였죠. 우리가 찾으려고 여기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5고 x는 5, x가 a 미드보다 크다면 여기에서 st를 이쪽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즉, 이 범위에서만 우리가 체크를 하겠다는 뜻이죠. 만약에 x가 2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다면 얘는 미드 마이너스 ed 여기 네, 저는 ed로 많이 쓰는데 여기 en으로 써 있네요. 네, 즉 end 포인터 en하고 ed하고 똑같은 건데 en을 미드보다 앞에, 즉 3보다 더 작은 숫자의 그 범위에서만 추가적으로 다시 이진 탐색을 해보겠다는 코드입니다. 만약에 x가 3이었다면 3이라고 하는 값을 찾았으니까 그냥 미드를 반해주면 되겠죠. while문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면 더 이상 찾아볼 그런 구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므로 마이너스 1을 반환해서 우리가 배열에서 원소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 이진 탐색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시플플이 워낙에
이런 편의성 관련해서 함수들을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진 탐색 내장 함수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클루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고리즘 헤더를 인클루드를 하셔야 세 가지 함수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로어 바운드나 어퍼 바운드는 반환값이 이터레이터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속한 실제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활용을 해줘야 되고요. 배열 첫 번째 주소를 빼주는 방식으로 그 이터레이터가 가리키는 실제 인덱스가 몇 번인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시를 찾아보시면 좋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퍼 바운드하고 로어 바운드하고 바이너리 서치를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저는 구현을 하나하나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함수는 굉장히 쓰기가 좋기 때문에 이진 탐색 그 구현 실수도 많이 나고 해서 일단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렬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렬은 데이터셋을 유저가 원하는 순서로 나열할 수 있게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진 탐색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배열이 정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진 탐색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러 가기 전에 C++에서는 배열을 어떻게 정렬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버블, 선택, 병합, 퀵소트 말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렬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렬은 굉장히 정렬 방법도 다양하고 코드도 많이 복잡한 것도 있고 덜 복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정렬에 대해서만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 네 가지 정렬에서 이 네 가지 정렬 알고리즘도 코드로는 접근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현이 간단한 친구들은 느린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요. 빠른 친구들은 구현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C++에 내장된 소트 함수가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위에 있는 이런 정렬 방식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정렬이 필요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이죠. 오른쪽은 가장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버블 정렬의 수도 코드입니다. 여기서 수도 코드가 뭐냐면 코드 형식으로 나타내지긴 하는데 우리가 읽기 쉽게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C++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을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do 같은 것도 없어야 되고, then 이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뭔가 문법적인 제약이 많이 있는데 반해서 이 수도 코드는 그 말 그대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텍스, 즉 뭔가 문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쓰는 그런 코드입니다. 앞에서부터 인접한 원소 두 개를 비교해 만약 앞의 원소가 뒤의 원소보다 크다면 두 원소의 위치를 바꿔주고 이 과정을 n번 반복하는 것이 이 버블 정렬의 핵심이고요. 이중 포문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렬을 해볼 건데요. 3, 1, 4, 2 이걸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ijk를 선언을 하고 n은 length a, 즉 4가 되겠죠. j는 1부터 4까지, i는 0부터 3까지. if ai가 ai 플러스 1보다 크다면 이런 식이죠. 3이 1보다 크다면, 여기는 사실 쉽게 얘기해서 ai와 ai 플러스 1의 값을 바꿔라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 3, 4, 2로 바꿔주고, 이 경우에는 4가 더 크니까 넘어가지고 1, 3, 4, 2에서
4와 2를 비교해서 4가 더 크니까 4를 앞으로 보내서 1, 3, 2, 4라고 하는 새로운 배열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이 첫 번째 시행에서 모든 배열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버블 정렬은 사실 예시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정렬이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시가 살짝 특별한 경우이고요. 뭔가 전체적인 코드의 느낌, 코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가장 큰 원소부터 앞에 착착착 정렬이 되는 그런 형식의 정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그 말에 와닿기 위해서 이 4321이라고 하는 배열을 정렬을 하게 되면 4와 3이 크니까 4와 3 중에서 4가 더 크니까 3, 4, 2, 1 4와 2 중에서 4가 더 크니까 3, 2, 4, 1 4와 1 중에서 4가 더 크니까 3, 2, 1, 4 해서 첫 번째 J에서는 이렇게 3, 2, 1, 4라고 하는 이런 배열이 나오고요. 이렇게 4가 어디에 있던지 그 가장 큰 원소가 어디에 있던지 가장 뒤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걸 이제 반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큰 원소가 또 앞으로 움직이고 가장 큰 원소가 또 앞으로 움직이고 이걸 반복하게 될 겁니다. 버블 정렬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선택 정렬입니다. 앞에서부터 그 위치에 들어갈 원소, 즉 i번째로 가장 작은 원소를 찾아 그 위치에 넣어지는 방식의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4, 3, 2, 1 이라고 하는 예시를 다른 걸 들어볼게요. 3, 1, 4, 2 이렇게 하면 첫 번째로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인 1을 찾아서 이 1의 위치와 3의 위치를 바꿔줘서 1, 3, 4, 2가 되고 두 번째로 1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인 2와 지금 2가 들어가야 할 위치인 3이 들어가 있는 위치를 서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고 여기까지 정리 끝났죠? 그 다음에 3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1, 2, 3, 4 약간 버블 정렬하고는 반대로 앞에서부터 정렬이 착착착 되는 느낌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복잡도는 여기에서 반복문 한 번, 여기에서 반복문 한 번이 나오니까 n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병합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기반 정렬의 최강자 중 하나, 병합 정렬은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반씩 크기 1이 될 때까지 나눠주고 각각의 크기 1의 배열은 정렬된 상태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렬된 배열을 합치는 과정을 원래 크기로 돌아올 때까지 반복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4, 3, 2, 1을 머지 소트로 정렬을 해보면 먼저 배열을 반씩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4, 3과 2, 1 또 이렇게 나누면 4, 3, 2, 1 네. 이렇게 나누고 나서 다시 이렇게 나눈 대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4와 3은 모두 정렬되어 있으니까 3과 4를 비교를 해서 3, 4 이렇게 정렬이 되고 2와 1을 정렬을 해서 1, 2 이렇게 정렬이 되고 최종적으로 정렬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 여기에 있는 값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가장 앞에 있는 원소 중에서 작은 것만 여기에 넣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원소들은 무조건 앞에 있는 원소들보다는 더 크니까 여기에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1과 3 중에 작은 1을 넣고 2와 3 중에 작은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오른쪽이 다 비었으니까 그렇게 1, 2, 3, 4가 되고요. 시간 복잡도는 n로그 n인데 이 시간 복잡도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반 정렬의 최강자 중 하나라고 말한 이유는 비교 기반 정렬은 Onlog n을 Onlog n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 기반 정렬 중에서는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신기한 정렬인 개수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이 소 코드는 잘못 들어가서 무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원소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 값이 몇 번 등장했는지를 다른 배열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 1, 3, 2, 4, 5, 6, 1, 2, 3, 5 네, 이런 걸 정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원소의 최대값이 6이 되니까 이렇게 7의 크기의 배열을 저장을 해두고 그러면 0부터 6까지 이렇게 인덱스가 생기겠죠. ARR1에는 1의 개수인 3개, 2에는 2의 개수 2개, 3에는 2개, 4는 1개, 5는 2개, 6은 1개. 이런 식으로 다른 배열의 정리를 하고 나면 이걸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1이 3개 있었으니까 1, 1, 1, 2가 2개 있었으니까 2, 2, 3이 2개니까 3, 3, 4가 1개, 4, 5가 2개, 5, 5, 6이 1개, 6. 이렇게 되면 이 배열을 정렬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렬은 비교 기반 정렬은 아니고요. ON이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는 정렬이긴 하지만 이 수 범위에 비례해서 추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억과 1을 정렬하기 위해서도 이 정렬을 쓰기 위해서 10억의 크기의 그 배열을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정렬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은 이런 이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은 이 nlog n 정렬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모든 그 정렬 알고리즘을 다 알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코드로 옮기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게 C++이 지원하는 내장 정렬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stdsort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고 굉장히 강력하고 빠른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네, 기본적인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코드는 배열을 sort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코드입니다. 위에는 일반적인 배열에서의 활용, 아래는 벡터의 경우입니다. ARR이라고 하는 이런 배열을 선언을 해주시게 되면 ARR 값 자체가 나타내는 이 값은 ARR 0의 주소가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ARR 0부터 ARR 1217까지 1216이죠. 1216까지 이렇게 값이 어떻게 쭈르륵 들어 있을 거고 그 값을 저장하는 주소 값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소를 차지를 하고 거기에 저장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 값들이 저장이 되는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주소라고 하고 그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 ARR이라고 쓰면 이 ARR 제로의 주소가 나오고 주소에 n을 더해서 ARR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ARR 1217 사실 없긴 하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즉 ARR 1216의 이 다음에 해당하는 이런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이 주소 값에 해당하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우리가 정렬을 하려고 하는 그 값에 포함이 되는 값이고 끝나는 값, 이 값은 정렬을 하려고 하는 값에는 포함되지 않는 값이죠. 네, 정확히는 정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주소를 의미를 하는 거죠. 정렬을 하려고 하는 것은 딱 이 주소 바로 전까지, 즉 여기 있는 주소까지만 정렬을 할 때 AR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이 다음 주소를 sort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되고요.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 왼쪽은 닫혀있고 오른쪽은 열려있는 이런 begin, end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내림차순 정렬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소트 함수는 세 번째 인자를 받는데 이는 바로 정렬 알고리즘의 정렬 기준을 명시해주는 함수입니다. 또 다른 내장 함수인 greater int를 세 번째 인자로 넘겨주면 내림차순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장 함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형을 반환하는 함수이며 인접한 값 두 개를 소트 함수로부터 넘겨봤습니다. 이 함수는 정렬 과정에서 a가 b를 앞선다, 즉 a가 b보다 작다, 이런 것을 정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CMP를 CMP ARR i 플러스 1, ARR i를 만족하는 경우 1을, 아닌 경우 0을 리턴을 하게 되는데 그 받은값에 따라서 소트 함수가 값들을 바꿔서 ARR i가 ARR i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C++의 std 소트 함수는 스트링형 값들을 저장하는 배열의 정렬도 가능하고요. 이 경우 스트링들을 사전순으로 정렬해주게 됩니다. 사실 위에 있는 이 CMP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CMP는 단순히 말해서 비교를 하는 그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크다라고 정의를 할 것이냐, 뭘 앞선다라고 정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함수예요. 근데 저 헷갈린다면 사실 이 방법 말고도 sort v.r begin, v.r end 이런 식으로도 똑같이 그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걸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CMP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코드를 돌려보면서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하면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코드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페어나 튜플을 저장하는 그 값들을 저장하는 배열의 정렬 기준인데요. 이 경우 페어나 튜플의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진행한 후 만약 그 값이 같다면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페어 11, 12, 21, 22 이런 식의 페어 4개가 있다면 이거 그대로 정렬을 해준다는 뜻이죠. 앞에 있는 first 값들 중에서 first 값을 먼저 비교를 해서 first 값이 큰 이 21과 22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그 같은 것 중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비교를 해서 11, 12, 21, 22 이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바꾸고 싶다면 위에 마찬가지로 이 CMP 함수를 정의를 해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직접 코드를 짜보면서 물 CMP 여기에서는 페어죠. 페어 int PII로 쓸게요. PII P1 PII P2 해놓고 if P1.first가 P2.first보다 더 작다면 이게 같다면 return P1.first가 P2.first 약간 이런 식으로 부등호 방향을 바꿔가면서 얘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지, 뒤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지, 앞으로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로 수 정렬하기 4 n개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추적하는 그런 문제와 수 찾기 이진 탐색을 직접 구현을 해보는 문제, 정렬을 해야겠죠. 이진 탐색을 하려면.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연습 문제로 남기고요. 풀이가 궁금하면 멘토분들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저나 이제 다른 학술부원 분들 카톡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해 드릴 테니까 일단 연습 문제까지 이렇게 푸는 것을 연습 문제까지 이렇게 알아서 푸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도전도 시간이 남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긴 강의, 어려운 강의였고 사실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네, 역시 카톡으로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다시 보거나 해서 좀 이 파트가 알고리즘에 조금 굉장히 기본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많은 분량을 담게 된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이 파트를 잘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강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 6주차는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 7주차 초급반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주차 오프라인 초급반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